날카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주간 장윤선 정치 전문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 왜 롱윤선. 롱윤선이 이렇게 안 하십니까? 예. 지겨웠어요. 바꿔보셨습니까? 바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결국 한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 사람한테도 또 불출마를 요구했는데 이러되면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지는데요. 아니요, 왜요? 뭐 저 낄끼 빠빠 이렇게 주장한 정호택 의원을 비롯하여 이렇게 많죠. 예, 근데 뭐. 왜 이렇게 물귀신처럼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기자들의 내용,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스스로도 출마에 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 기자회견의 상당 내용을 사실상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를 네. 뒷다리를 잡는 내용으로 그렇죠. 일관했다고 그래 해도 보였어요.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로 그 알려져 있는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 친박 프레임하고 네. 탄핵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 그리고 그동안 솔직히 말하면 당에 뭘 기여했냐. 한게 뭐가 기여도도 낮다. 네. 그리고 친박 탄핵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악대이나 자유한국당 개파 갈등 때문에 난리인데 네. 이게 또 되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종국에는 이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대 이제 자유한국당 구도, 그러니까 보수 대 진보의 구도를 양강 구도를 만들려면 바른미래당까지 통합을 해서 좀 크게 통합 보수 정당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보수 정치 통합에도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황교안 이꼴 보수 정치 통합의 걸림돌이다. 걸림돌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든 것이죠. 아, 그리고 다 떠나서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에 상당히 야당이 공세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 수세로 몰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네. 당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다 이심전심으로 황교안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 안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나오지 마. 너희들 중에 가장 큰 거는 한교안 전 총리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전당대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은 뭐 제일 높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언론의 지지도나 분석도 뭐, 그렇고 예.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오늘 한 정당의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비공개를 그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원들 얘기로는 뭐 황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들 친한 말을 의원들도 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언하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 비박 떠났더니 갑자기 친황이 웬 말이냐 이런 얘기를 그 얘기도 해서 논란이 했죠.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자, 김병준 위원장은 결국은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다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결국은 한교안 전 총리만 겨누고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일단은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얘기가 제일 센 건데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도 사실 당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친황은 나왔는데 친오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못 뭐 이제 들었다 이런 얘기를 얘기죠. 했는데 그러니까 네. 세력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먹히는 이미지지만 영남으로 내려가면 특히 TK에서 네. 지지도가 상당히 그리고 여전히 TK 안에는 오세훈, 유승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배신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선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바로 영남에 내려가서 대구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직접 가가지고 뭐 표를 좀 모아보려고 전략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기도 한 있는데. 것이죠.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가져온 장 본인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또 그 당권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세 명 다 그렇습니다. 힘들다. 적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본인 누구야? 그러니까요. 그럼 누구야? 누구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당부를 했어요. 자, 이러지 말고 내년 총선에 이렇게 대권 후보씩이나 되는 분들이 각자 험지로 가자. 험지로 출마를 하고 당이 보다 더 새롭게 되는데 앞장서 주는 게 오히려 당신들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좀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아하. 근데 실제 이렇게 보면
그 김병준 위원장이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쭉쭉 취재를 해보면 옛날에 저한테 예전에 뭐 국무총리도 하고 싶어 했었죠. 그렇죠. 결국 안 됐지만. 안 됐죠. 안 네. 됐었는데,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책실장하고 얼마 또 교육부 장관도 얼마 그렇죠. 못하고 예, 이런 게 있어요. 좀 그래요, 보면. 맞아요. 좀 진짜 짠한 그런 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뭘 좀 잘 안 돼요. 뭘 하려 그러면 좀 다 못하고 덜하고 뭐 그렇죠. 이런 느낌요. 그런 게 좀 네. 있는 거죠. 근데 그 비대위원장직을 막 수락했을 네, 처음에 무렵인데, 했을 때. 예,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좀 제대로 된 보수정당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야 그게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 발전에도 이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태 의원이 사실 극우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의 극우, 구성을 예. 보면. 예. 이런 분이 태극기 부대를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김진태 의원한테 그런 역할을 맡기면 좀 할까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분은 나름대로 그 자유한국당의 전략적 노선이 극우보다는 보수 중도. 보수 중도. 예, 보수 중도 쪽으로 와야 좀 민주당하고 겨눠서 해볼 만한 정치 게임, 파워 게임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용태 의원이 지금 현재 사무총장인데, 그렇죠. 김용태 의원이 386 출신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용태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혔을 때 네.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 아니냐. 그런 탈당파를 어떻게 당의 중요한 역할에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을 쓰느냐. 맡길 수 있냐, 기용을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네. 막 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이 그렇게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김용태를 쓸 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네. 이게 무슨 쓸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도 하고 교육부총리도 했지만 이른바 그 김병준의 정치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없죠. 때문에 본인이 뭔가 좀 새로운,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올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도 많이 했고 배신자라고 욕도 많이 하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그 역사적으로 이름을 한 줄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허접하다 뭐 이렇게 해서 비난받는 보수정당 이미지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제대로 박수받는 그런 보수정당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민주화, 산업화 양측으로부터 모두 좀 박수받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 그 가능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욕심이 있긴 한데 이런 그래서 거죠. 이렇게 무리한 얘기들을 한다는 거네요. 뭐 어떻게 그럴 보면. 수 있죠. 그러니까 황교안, 홍준표 두 사람으로는 도로 박근혜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퇴보다 뭐 이런 거고,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잘 메이킹을 하면 경쟁력은 갖출 수는 있긴 하지만 워낙 내부에 당내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실제 지금 자유한국당 선거 구조가 당원이 70%거든요. 네. 여론조사 그리고 그 국민들이 하는 게 30%고요. 그러니까 30%고요. 당원들의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어떤 쪽에 이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 있기 때문에 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것이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의 주된 과제이기도 하죠. 어쩌면 김병준 위원장의 생각 뭐 나쁘지도 않고 네. 상당히 보수정당 입장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세 사람 네. 오세훈 전 시장, 뭐 한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 세 분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할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벌써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제일 먼저 입장을 밝혔는데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 얘기를 없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총체적 난국인데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려면 모든 역량을 다 합쳐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이겨야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나라를 바로잡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대목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지금 애청자 가운데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황교안 전 총리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촛불혁명을 시민혁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시위라고 생각을 하는 요소가 있다는 약간 것입니다.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인식을 갖고 한다면 중도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네.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서 이 세 명의 후보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생각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전당대회를 거쳐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교안 전 총리가
가능성이 높다고 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네. 당권을 지게 된다면 음.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경주를 해봐야 되기 음. 때문에 누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얘기하기는 없는 것 어렵지만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만 워낙 노선적으로 음. 극우 노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난 한 해 보면 네. 대한항공 경영진들의 음. 그 잘못된 경영 행태에 대해서 저거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했었는데 하잖아요 지금.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네.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선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다수 대중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른바 유승민 의원은 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이른바 합리적 중도 보수를 해보자고 하는 세력들이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원진 의원은 올 가능성이 높아지겠는데요?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아, 매우 예, 높아지나요? 매우 높아지게 되는 네. 거고, 뭐 그분은 뭐 아마도 이렇게 네.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주게 되면 제일 먼저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그 지난 첫 번째로 대구에 내려가서 했던 얘기들, 근데 통합진보당을 누가 해산시켰습니까? 네. 바로 접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수사 중인데 그 얘기를 막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과거의 그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공안몰이하고 색깔론을 부추기고 사회주의 논쟁을 하고 반북, 반공 뭐 이런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것이 과연 현대 정치에 걸맞는 맞느냐. 포지셔닝이냐 이런 비판과 논쟁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무엇보다 지금 상반기 정세가요. 특히 1, 4분기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거든요. 남북 관계도 있죠. 그렇고요. 그리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요. 상당히 변화가 예정이 돼 있기 만약 때문에 남북 관계가 순조롭게 풀린다면 네, 황교안 전 총리의 입지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줄어들거나 아니면 노선 변경을 하실 가능성이 하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망이 맞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인물은요. 네. 장 기자님 손혜원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음. 좋아하시나요? 그건 아니고. 호불호를 떠나서 네. 손혜원 의원이 가장 뜨거운 인물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약 2주간 가장 핫하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SNS를 포함해서 아마 지금 많이 본 정치 뉴스 1, 2, 3, 4 쭉 보면 네. 손혜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한국 정치, 한국 사회의 뜨거운 현안, 쟁점을 만든 분이 있다면 바로 손혜원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실제로 있겠습니다. 좀 알죠? 어떤 성향인가요? 스타일이 음. 좀 지금 보면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좀 가격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과격하죠. 과격한데요. 근데 그것도 그분의 한 면이죠.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쭉 진중하게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네. 아,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아, 저 사람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겁니다. 이분이요. 홍보 전문가예요. 브랜드 그렇죠. 전문가. 그러니까 참이슬. 처음처럼 제가 처음처럼. 좋아하는. 네. 처음처럼 좋아하세요? 예. 네. 아, 다 그렇군요. 좋아요. 예. 네, 뭐 다양하게 좋아하시죠. 예. 그리고 뭐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네. 소위 대한민국에서 알려진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안에 꼽는 브랜드 전문가입니다. 이 브랜드만 40년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일가를 이룬 분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민주당의 뭡니까 그 홍보위원장을 처음에 수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제가 그때 출입 기자였거든요. 예. 민주당. 그때 제가 취재한 기억이 나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했을 때 당명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무슨 당명을 바꾸냐. 이제 선거해야 되는데 인지도도 네.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이분은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들었죠. 예,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고 더불어모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더더더송 뭐 이런 예, 거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저게 뭐야 뭐 그리고 특히 야당에서는 더불어 터진 당 뭐 이렇게 비판도 있었지만 당시에 플랜카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색동 조고리로 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그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정치에 투영한 저는 첫 번째 인물이 손혜원 의원이 아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브랜드 들 정도인데 전문가, 그렇습니다. 홍보 전문가로 그렇습니다.
정치를 또 시작을 했죠. 시작했던 그 무렵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요. 음. 그리고 이분이 김종인 박사하고 굉장히 아삼육이에요. 친분 관계가 그렇습니다. 두터웠죠. 예, 친분 관계가 굉장히 두터워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총선 당시에 비례대표 1번을 주겠노라 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논란도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뭔데 마음대로 비례대표 1번을 주내만에 합니까? 뭐 이런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죠. 라면서 민주당 내부에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그때 그걸 거절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컷오프를 시킨 사람이 있으니 마포의 정청래 정청래 의원이에요. 의원. 네. 그래서 왜 정청래 같은 사람을 컷오프 시키냐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대거리를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또 손혜원 의원이에요. 그러면서 마포에 같이 뛴 마포에 거죠. 출마를 하게 된 예, 거죠. 그때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일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유명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은 내가 정청래의 손을 잡고 이 선거를 뛰어서 당선하겠지만 다음 선거에는 내가 정청래의 손을 잡고 당선시키겠다 이런 말을 해요. 참. 그때 기자들이 상당히 비웃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얘기를 선거 캐치플레이즈처럼 할 수 있겠지만 손혜원도 욕심이 생길 텐데 근데 그대로 가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네.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그 얘기 그대로 지금 가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탈당돼 버렸고요. 네. 이 손혜원 의원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른바 여의도 문법 이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의원인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라면 이 정도의 큰 핵폭탄급 사안이면 네. 대충 그 당 내부에서 그 자숙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좀 그만하세요. 음. 가만히 좀 계세요. 나머지는 당이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있으세요. 이러면 대체로 조용히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을 보십시오. 조용히 계세요. 센 스타일인데. 네, 그죠? 거기도 센 스타일인데 이제 조용히 계시잖아요. 네. 근데 손혜원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탈당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직도 내려놓고 간사직도 내려놓고 자기 총선 불출마도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공법을 선택해서 한번 세게 붙겠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는 기자로서 좀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네. 우리 기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왜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있었는데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SBS 기자 오셨습니까? 조선일보 기자들 제가 맨 앞에 앉으시라고 자리까지 받으렸는데 어디 갔습니까? 근데 SBS 정치부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주변에 와 있다고. 아니 네. 주변에 있지 말고 앞으로 와서 와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 팩트를 가지고 공세적으로 질문도 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잘한 것인지 깔끔하게 따져 물어서 클리어하게 사실관계를 끝내야 되는 거죠. 정리하는 건 어쩌면 기자의 몫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SBS 최초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판다 팀인가요? 끝까지 판다 팀. 끝까지 판다 팀이죠. 거기서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어제 참 얼마 전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었는데 SBS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은 물량을 기성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의 페이스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아하. 저는 이 점을 우리 기성 언론들이 잘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보도를 한 곳이 환영받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목포 목포 MBC예요. MBC요. 네. 목포 MBC 어제 기자회견할 때 18,900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 약 2만 가량이 접속을 했는데요. 동시 접속사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동시 접속을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어떤 매체에 대해서 무궁한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누구의 말이 가장 정확한가, 어떤 뉴스가 제일 신뢰할 만한가 이걸 평가하고 보고 체크한다는 것이죠. 이제 손혜원 사태라고 명명을 한다면 굉장히 파생시킨 미디어 관련해서 그렇죠. 들여다볼 대목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이번 사건이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같은 네. 것도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또 한국 언론의 민낯을 또 보는 상황이 아닌가. 맞습니다. 또 1인 미디어 이런 예.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반성.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지훈의 박지훈의 세계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